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뉴스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네.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 그렇죠. 발음이 어려워요. 조심해야겠어요. 리디노미네이션 네. 이야기입니다. 네. 화폐 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추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원이 1달러 느낌으로 나게 네. 가자. 이런 요런 얘기죠. 얘기예요. 근데 네. 이게 단순히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예전 뭐 이명박 정부서부터도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게 디노미네이션에 리가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노미네이션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1950년대부터 좀 화폐에 관련된 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한번 점령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서울을 다시 탈환을 했죠. 그 동안에 이제 점거하는 동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북한군들이 막 돈 막 찍어내가지고 시장을 교란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이제 53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00원을 당시 100원을 1환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62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0환을 1원으로 줄이는 그런 이제 디노미네이션을 두 번 겪은 저희가 그런 역사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가 나오는 디노미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디노미네이션을 하는 이유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얘기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근데 이걸 하면 네. 이 5만 원권 쥐고 있는 애들이 갖다가 바꿔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거래만 하고 이게 암암리에 뭔가 이루어졌던 혹은 그 자꾸 그 돈을 어디 움켜쥐고 은행이나 그런 데 안 내놓은 사람들이 5만 원권이 실제로 40%가 없어지나요? 없어진데 계속 한 40%인가 60%인가 뭐 네. 엄청난 비중이 그래서 어디 배추밭 파보면 5만 원짜리 막 쏟아져 나오고 네, 뭐 그런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정권 때 아마 지하경제 양성을 네.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화폐 개혁을 네. 그 그런 얘기도 것 중에 하나 있고 있죠. 하나의 또 이제 썰이 있어요. 중국 자본이 그때 너무 컸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와가지고 이제 다 지하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한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끌어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실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통화 개혁은 분명히 실패했다. 내수 자금 동원을 위한 것이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다르더라. 그래서 2개월 내에 원상복구하는 데 애썼다라고 동아일보 1962년 12월 27일자에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또 그때 김종필도 이제 자서전에 얘기를 한 거죠. 화폐 개혁은 실패했다. 명백히 인정하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도리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병철 씨 삼성 창업자전 자서전에 느닷없는 통화 개혁으로 금융 사정은 악화되고 흉작에서 오는 식량난까지 겹쳐 산업 활동은 질식 직전에 놓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정말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던 시기죠. 네. 농사만 짓고 정말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 어디 진짜 뭐 항아리에다 묻어놓고 은행에다 이제 한 푼 두 푼 넣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10환이 1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상 내 재산이 10분의 1로 줄어든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체감 많았던 경기가 거예요. 하락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화폐의 가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하지만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10환이 그 1원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전 재산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1억 원을 겨우겨우 모은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실제로 자살을 하고 나는 망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부작용이 클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세계적으로 이제 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곳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없는 수준에 가야 이제 시행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예요. 짐바브웨 정도는 돼야겠네요. 그렇죠. 짐바브웨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아예 나라 경제가 굉장히 휘청휘청거려가지고 뭐 1년에 물가가 50%씩 오르고 뭐 100%, 200%씩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도저히 지금 화폐로는 감당이 안 될 때 극약 처방으로 하는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경기가 뭐 좋다 안 좋다 얘기는 많지만 그 정도 이제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닌데 그거를 시행을 함으로써 이제 부작용을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긴 한 거죠. 이게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네. 현금 가치는 떨어질 거고 자산 네. 가치는 올라간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네.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가 네. 늘 한국은행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게 어쩌면 수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1원이 너무 작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요. 1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10원도 사실은 지금 네. 실물 경제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원이 사실 미국 돈 1센트랑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그 화폐 단위인 원이 1000원 넘게 줘야 이제 1달러를 얻는다는 게 이제 사실상 조금 그런 나라가 없다. 이 정도 경제 규모가 되면 뭐 10대 1 정도로 바꿔주든 뭐 100대 1 정도로 바꾸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1000대 1은 없다. 그러니까 좀 나라가 좀 약간 위신이 떨어진다라는 짜쳐 얘기를 해요. 보인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사실 그냥 그 명목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은 네. 짜쳐 보여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자라고 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의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분이 아직도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의 경제 정책도 끝까지 계속 삐걱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냐? 네. 이제 이게 프레임이 또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오지게 못하는데 이것들이 리디노미네이션까지 이상한 짓까지 하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로 프레임이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네. 그 2015년 9월 17일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의 이제 류성걸 의원이 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행 총재에게. 네. 통화 단위 절하는 화폐 개혁 어떻게 생각하냐? 경제 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주열 총재가 한은에서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려고 하냐면 이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가 올라야 경제 지표가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어느 정도 네.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 지표가 좋아지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물가를 올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돼가지고 1,000원이 1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점 몇몇 원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짜장면 4,500원인데 이게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이 돼가지고 짜장면 4,500원짜리가 있었으면 그럼 이제 5원이 되지 4.5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원 단위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4,520원. 그럼 이제 4,520원은 20원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4,520원을 받던 사람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으니까 20원 빼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김에 4.6원으로 네. 4.6원으로 올리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렇겠죠. 그리고 체감상으로 느끼는 건데 물건이 싸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저도 가끔 미국 가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면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셔야지 하고 이제 공항에 있는 그 편의점 슈퍼 같은 데 가면 물 한 통에 이제 뭐 2.99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99달러 목 마르니까 일단 사야지 하고 사요. 사고 나서 아차 하는 거죠. 2.99달러?
500ml 하나에 4,000원을 주고 내가 먹었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4,000원이면 손도 못 안 대겠지만 이게 2.99달러면은 그게 약간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그 순간이 온다고요. 그리고 1달러라고 해도 1.99달러라고 해도 2,600원 그 정도, 2,300원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1.99달러 왠지 약간 그 싸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0.9달러. 네. 0.9달러도 사실 보면은 1,000 얼마인데 물 500원 주고 먹던 사람인데 뭐 그거를 1,000 얼마 내고 먹는 게 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 정책과는 궤가 좀 일치하기는 해요. 소비를 촉진시켜서 그래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 이제 돈이 이제 흐름이 돌기 잘 돌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나 여러 가지 산업 쪽이 이제 다른 지금 그 금융이 경색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돈이 돌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이제 소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것 때문에 한은에서도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게 2% 물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네, 실제로 그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러지? 물가 그러니까 오르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국내 물가는 지금 하락세예요. 그러다 그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오른 게 있어요? 오른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밥값이 오르다. 밥값이 많이 오르죠. 밥값은 계속 오르잖아. 커피값 뭐 이런 거가 많이 밥값이 올랐는데 이제는 빵값 이런 거 8,000원? 네. 웬만한데 무슨 4,000원짜리 밥은 없어. 아예. 없어요. 4,000원짜리는 없죠. 이제. 다 7,000원, 8,000원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10,000원 찍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아, 참 경제라는 게 네. 세상에 문과놈들 다 죽고 이과놈들만 있으면 이런 거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과는 그냥 나누기 천? 뭐야 나누기 천이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던 최근의 나라들을 보면 예전 유로존 들어와서 유로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유로가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 갔을 때 리라를 쓰다가 유로로 쓰면서 이게 네.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유럽 여행 다녀 보면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좀 그런 거 있긴 있는데 네. 또 생각보다 사람이 금방 적응하던데요. 금방 적응하긴 하죠. 이것도 근데- 금방 근데 적응은 금방 하긴 할 거예요. 우리도 적응은 한다면. 금방은 하는데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순간적인 그 물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인 게 일반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짐바브웨라든지 뭐 그런 네. 식의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 지금 물 이거 하나에 물 한 병에 뭐 500원이었는데 1년이 지났더니 5,000원이 되고 또 1년이 지났더니 5만 원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 국가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화폐에도 개혁하면서 이런 물가 인상도 잡으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보통 쓰이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는 좀 적죠. 그래서 많이 실패해요. 실제로 네. 그 성공한 사례들도 물론 있긴 한데 터키가 대표적인 좀 성공 사례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 그런 나라도 이제 뭐 5개년, 7개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도 1년에 물가 상승률이 50%, 60%씩 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아니라 극약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팀팩을 놓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은 총재 얘기에서는 물가가 실제 믿기 어렵겠지만 국내 물가가 작년에 1.5% 상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G7 평균이 2.1%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는 이제 일본이 1%, 이탈리아가 1.1% 두 개만 낮고 미국은 2.4, 영국 2.3, 캐나다 2.3, 독일 1.9, 프랑스 1.9 해서 다 높거든요. 근데 이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늘어나고 수요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경제 지표가 상승을 합니다. 단기적인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단기적인 부양 효과를 가지고 이제 돌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성공인데 그 경운기 같은 거예요. 막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리면 좋은 건데 막 돌려봤는데 힘만 빠지면 시동 안 걸리면 이제 그 다음 뒷감당이 굉장히 그렇죠. 어려워지네. 이게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든지 집에 있는 돈, 은행에 있는 돈들 다 폐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돈들을 이제 찍어내야 돼. 다 찍어내야 되죠. 일단 그게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ATM기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TM기 테마주가 그때 갑자기 급등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꿉니다 하고 딱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돈은 쓸 수 있고 언제부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육도 다 해야 되고요. 국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원 단위 이런 거 바뀝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홍보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용이랑 사회적인 혼란이 이제 당분간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발생시키는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를 하는 게 이제 하는에서 바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좀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명박 때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해서 절충안으로 쓴 게 있어요. 5만 원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5만 원권을 발행을 하면 사람들의 체감상 만 원이 최고의 화폐였는데 5만 원이 최고의 화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조금 더 가치가 없어 보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 원보다 그렇죠. 5만 원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만 원짜리 5장을 꺼내가지고 했던 거가 이제 한 장으로도 되고 마트 가가지고 만 원짜리로 계산을 10장 꺼냈어야 되는 거 이제 2장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씀씀이가 조금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리디노미네이션이랑 비슷한 효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조금 있고 물가도 좀 상승시키고 한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사실 지금 정권에서도 좀 하면은 지표상으로 단기적으로 좋아지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낙 성공한 사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네. 그거 그대로 했으면 다 성공했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경영은 재평가해야 된다. 네. 실제로 뭐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1억을 준다. 네. 그리고 저출산을 뭐 하기 위해서 뭐 근데 실제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썼어요. 네. 그렇게 쓰지 않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여기저기 쓴 돈이 허경영이 쓴 예산보다 더 썼어. 근데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 오히려 더 해결이 됐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심플한 해결책. 네. 뭐 여러 가지 대책으로 엄한대로 돈이 다 새버려서 사라져 버린 거지. 네. 돈을 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경영이 낸 진단은 그런 데 쓰지 말고 그냥 당사자에 직접 빡 꽂아. 꽂아준다 이런 거였다. 그래서 사람들 다 비웃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를 이미 허경영은 그 전에 알았다. 그래서 이미 지금은 직접 주는 걸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 100만 원을 그냥 꽂아주자. 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냐? 반독점,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산업 다 죽이고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은 그런 걸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미국 그 자유시장 경제 그 메카. 어서 진짜- 빨개 같은 그런 네. 안 돼. 안 돼. 나는 개같이 일하고 있는데 안 돼.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실제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직접 꽂아주는 아, 것만 그렇죠. 못하더라. 네. 온갖 그 간접적인 그 부양책을 많이 해보고 자유시장 경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 돈이 이렇게 흘러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흘러서 다시 돌아가니까 엉뚱한 사람들한테만 자꾸 새 나가죠. 직접적으로 타겟팅한 거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머리를 써가지고 그 돈을 내 주머니로 넣는 사람들이 계속 네, 발생을 하는 네. 거고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는 주고 싶었던 사람은 정말 그런 거에 머리 쓸 줄 모르고 맞아요. 그냥 그런 가만히 일들이. 있는 그런 정말 뭐 일을 몰라서.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못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에 꽂아주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라는 그런 네. 평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허경영 얘기 왜 했냐면
허경영이 했었던 경제 정책 중에 화폐 개혁이 있어요. 아, 이걸 화폐 개혁을 해서 네. 화폐 개혁이 아마 똑같이 1000분의 1로 줄인다 네. 였을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 이걸 해서 네. 그러면 그 신혼 부부들한테 뭐 이렇게 무슨 돈을 줄 거냐? 이걸 해서 지하에 지하에 숨겨놓은 돈 다 끄집어 가지고 올려서 와서? 그 돈이면 지금 뭐 몇십 조가 될 거고 몇백 조가 될 거고 이 돈으로 나눠주면 남는다 쓰고도 매우 심플한 논리였죠. 참 허경영 양탄소를 썼으면 탄탄소를 썼으면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계에서 내가 왜 대통령? 내가 왜 허경영 얘기를 하냐면 허경영이 냈었던 그런 그 공약이 허무맹랑하게 들렸었는데 실제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차라리 그렇게 한 거가 더 나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으니까 화폐 개혁이 여기서 나오는 나도 이제 화폐 개혁을 저 같은 경우 화폐 개혁 만약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제일 배 아플 사람은 현금을 꾸물쳐두고 부정한 돈을 꾸물쳐두고 있어서 그렇죠. 세금도 안 내고 이거 지고 있는 거를 이제 내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놓을까? 이거를 이제 골머리를 썩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국가 단위로 실행을 한 게 북조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북조선은 그냥 국가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쫙 해서 그냥 네. 쫙 다 가져가잖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 지하 경제를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는데 큰 효과는 사실 못 봤다라는 게 이제 그때 심지어 박정희 시대잖아요. 그 군부 독재 시대에 그 꺼내라 내놔라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정도였고 그리고 북한 말씀하셨는데 북한 것도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네. 2009년에 11월 30일에 국권 100원을 이제 신권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기습 시행을 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역시 북조선, 동조선, 서조선 역시 다 비슷해. 예. 그런데 여기서는 좀 그 기존의 리디노미네이션이랑 달라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는데 교환 금액이 세대당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한도가 돼 있죠. 한도가. 네. 거긴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야 돼요. 근데 북한 특성상 은행에 맡긴다는 얘기는 내 돈을 나라에 헌납한다라는 얘기랑 거의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북한 은행은 입금할 땐 마음대로지만 꺼낼 땐 아니란다 하거든요. 그렇죠. 꺼낼 때는 나라 사정에 따라서 나라가 어려우니 넌 돈 꺼내지 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돈 없으니 너 못 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 은행에 돈 많네? 나라에 이제 국가 혁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기부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나는 기부 못 하겠는데요? 라고 그러면은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원래 가시는 거죠. 아우지로 가시고 네.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진짜 그래서 그 북한에는 지하 경제가 있잖아요. 그때 지하 장마당인가? 장마당. 예. 장마당에 그 지하 경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현금 보유 수단이 집의 구석에 어디에 이제 꽁쳐놓는 게 이제 현금 보유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뺏어가니까 네. 나라가 은행에 넣을 수가 없으니. 네. 그런데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기습 시행을 하면서 1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나는 망했다라고 해서 그 압록강에 지폐 확 던지고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로. 북한도 리디노미네이션 한번 했는데 네. 걔네는 그냥 네. 돈이 없어서 네. 이 장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돈을 수거하자 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리디노미네이션의 그 부작용 가장 안 좋은 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그 화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결국은 그렇죠. 미국의 달러, 뭐 짐바브웨 같은 데는 미국의 달러로 했나요? 그랬을 거고요. 북한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이 더 이상 돈으로서의 가치를 그렇죠. 예. 하지 못하고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돌기 시작을 해요. 장마당에서 이제 북한 돈은 안 네. 받고 네, 중국 그렇죠. 돈만 받게 되는. 네. 어.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무슨 그 돈을 위안화로 바꾸고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쭉 빨아들일 겁니다. 쭉 그 굉장히 저렴한 헐값에 쭉 빨아들이고 뭐 100대 1이었는데 뭐 200대 1, 뭐 300대 1로 이제 바꿔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그걸 세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경제 안에서의 큰 손이 그거를 이제 깡을 할 수가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난리가 나서 그 2달 만인 1월 20일에 재정경제부장이 이제 그 화폐
개혁을 단행했던 박남기가 해임이 되고 1월 28일에 이제 김영일 내각 총리가 평양 시내 인민 반장들에게 공식 사과를 합니다. 근데 이 공식 사과가 북한 조선 노동당 역사 처음이에요. 독재 정권에서 인민들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수습할게요라고 얘기를 한 게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만큼 파장이 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심이 이거는 사과하지 않으면 진짜 민심이 이거 터지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오. 3월 12일에는 전 재정경제부장이었던 그 해임된 박남기랑 재정경제부부장이었던 김태영 등 100여 명을 이제 총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심을 수습하는 진짜 북한스러운 북한, 이제 와, 결론이 진짜 딱 나온 거죠. 북한 엔딩이야 북한 엔딩. 와.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 언제라고요? 김정은 때잖아요. 아니요 김정일 때였을 김정일 거예요. 때. 김정일에서 김정은 넘어갈 때. 네, 2009년, 와, 2010년이거든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시켜. 어차피 1인 독재인데 네. 이걸 다 걔네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쪽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거를 경제적인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게 리디노미네이션이 그게 아닌 거죠. 뭉쳐놓은 돈 내놔였던 건데 이제 정말 그 전국에 이제 그 반항이 있었던 거죠. 이제 장마당이나 그런 거. 경제가 완전히 그나마 이제 쉬쉬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던 경제 구조를 네, 다시 한번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게 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민심이 이거 그렇죠. 폭발할 수 있겠다라고 감지를 하고 사과를 하고 네, 100여 명을 총살을 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얘네들이 이런 잘못된 걸 해가지고 너희 인민들을 고생시켰다. 그때 그거 했던 애들 다 나와. 그런 다음에 100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나와요, 진짜. 거기에 이제 사인이라든지 이름만 들어갔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날 이제 보내버린 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진짜 근데 북한 진짜. 근데 요즘에 저는 조금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요즘에는 다 카드 쓰고 네. 거의 화폐라는 거는 네, 전산 데이터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당연히 쉬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쉽잖아요. 네, 맞아요. 홍보도 쉽잖아요. 그냥 홍보도 쉬워서 그냥 해볼만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한국은행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해보고 싶어가지고 12여 년째 보고서 쓰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같은 거 학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게 네. 지금 장하성 실장에서 출발한 네.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론을 그렇죠. 현실화시켜보자. 나 너무 해보고 싶어. 이거 된다. 잘 안 됐어요. 저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위를 엄복동으로 만드는 거야. 18만 원을 1 엄복동으로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모든 유니버셜한 단위로 환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단위는 엄복동을 기반으로 한다. 구독자도 엄복동으로 표시해. 그 다음에 영화도 엄복동으로, 돈도 엄복동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다 일종의 우주상수처럼 다 호환이 되는 거죠. 엄복동 괜찮잖아, 엄복동? 예. UBD, 예, 1 UBD. 1 남자 키 1 엄복동 넘으면 위너. 뭐 그러니까 180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0.01 2호 숫자로 엄복동. 18 얼마인 거지? 2호 숫자로. 진짜. 저도 이게 네.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기는 분명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게 워낙에 이제 전자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거를 계속 던져요. 네.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이거를 자꾸 던지는 저희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이걸 던지는 건 왜 그런지 알겠어. 네. 근데 언론에서 이걸 굳이 자꾸 이거 이번 정권 안에 마치 할 수 있어 할 것 같아라는 뉘앙스로 계속 던지고 이미 벌써 커피숍에 가면 3.5, 4.5, 5.5 이렇게 써 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적용이 돼 있다. 적용이 돼 있는 데가 그냥 많다. 메뉴판에 그냥 0.5 뭐 이렇게 해서 이미 3.5원, 4.5원 이렇게 네. 사실은 3,500원에 줄인 거죠. 네. 예, 그냥 공 2개 빼버린 건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행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이제 언론에서 꽤 뉴스에서 여기저기서 네. 꽤 계속해서 좀 다루고 근데 있어요. 모든 정책이 그런 식으로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간을 떠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도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덜하지. 근데 언론이 지금 정부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그런 경기 부양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다 한마음 한뜻 아닐까요? 그렇게 돼주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래? 그렇진 않죠. 그 언론 쪽에서는 이것까지 해가지고 경제를 더 망치려고 한다라는 얘기 뉘앙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그럴 수는 반드시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 논의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뭐 그 이과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문과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 뭐 그 질문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네. 맞는 얘기냐 아니면 헛소리냐라고 맞죠. 맞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리디노미네이션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그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남들이 손해 볼 때 나는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손해를 덜 볼 것이냐를 분명히 고민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온 얘기가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주머니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주머니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은행 이자를 받고 있으면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나는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10,000원이 되면서 그것만 10,000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물가가 다 오르니까 더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금을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동산으로 그렇죠.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그러니까 네. 리디노미네이션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이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부동산이 또 네. 들썩일 수밖에 없다. 이 논리를 많이 펴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동산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악의 근원이라고 봐요. 맞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종의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게 바이오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흐트러뜨리는 건 전 부동산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뭐든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뭘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안 부동산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땅 주인한테 돈을 주고 그 부동산을 사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동산은 정말 그냥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될 몫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뭐 어쩌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할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제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죠.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돈을 시장에 많이 풀면 그리고 금리 인하는 워낙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굳이 리디노미네이션처럼 대규모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는 금리만 낮추면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슈만 있으면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부동산이 오릅니다. 아니 애들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존버하고. 네. 그러니까 국민성인가? 이거 국민성 아니 국민성? 아니 너무 많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투자가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주식이나 그런 일반 투자들이 건전한 투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봐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부동산 해봤더니 재미없던데 라는 느낌으로 주가를 많이 올리고 그때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었던 때가 예전에 그 1000에서 2000 오를 때라고 생각해요. 그때 막 펀드 나오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는 은행에서 뭐 적립형 펀드 안 들면 바보였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동산을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하면은 오르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돈이 너무 묶이고. 돈 바꾸는데 힘들지, 거래 비용 많이 들지, 뭐 이러니까 부동산을 안 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식으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1000에서 전 2000으로 간 이유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부동산 투자가 쉬워진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저는 1000에서 2000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뭐 이런 투자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뭐 HTS 프로그램이니 뭐 뮤추얼 펀드니 아니면 은행에서의 그 펀드를 이제 방카슈랑스니 하면서 뭐 이제 펀드라든지 보험 그런 걸 팔게 되면서 그 주식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관련된 뭐 CMA니 뭐 그런 상품들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올라간 것도 상당한 그런 퍼센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좋은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그 투기 혹은 뭐 그런 그 뭐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세가 꺾이고 뭐 그런 일단은 것들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네. 야 저기 주식이나 이런 거에다가 네. 투자하는 거는 네.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역시 남는 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이러면서 이제 네. 부동산이 거기가 금융 상품이 한풀 꺾이면서 다시 그 돈들이 네. 부동산으로 간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한 투자 대상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부동산이 결국 되는 바람에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만약에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슬슬 이제 그거를 이제 황금 이제 금으로 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도 좀 사고 땅도 좀 이제 비싸더라도 좀 사고 이런 그 현상이 조금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 안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리디노미네이션은.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흘렀어요. 네. 반밖에 안 남았고. 네, 저는 왜 안 할 것 같냐면 부동산을 겨우 잡았거든요. 부동산을 겨우 잡았는데 이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만약에 부동산이 다시 오르면 그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센 정책을 네. 진짜 시장 이게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야? 네. 나는 정도까지 고강도 정책을 네. 9.13 대책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퍼부어가지고 사실 지금 부동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폭락하지 않아요. 네. 공급까지 늘리고 있고 금리까지도 낮추고 있는데 폭락하진 않아요.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연착륙이라는 게 단어가 사실 경제에 없는 건데 네. 이게 폭락할 것 같은 모든 정책을 다 퍼부었는데 폭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그 바이오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오를 것이다라는 그 펀더멘털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이오주도 결국은 오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집값이나 땅값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너진 곳은 지방은 이거 미분양 엄청나게 나고 안 되겠네라고 하는 곳은 무너지죠. 그런데 서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수요가 많고. 근데 뭐 어쨌든 부동산도 서울도 이제 떨어지는 이게 뭔가 트리거가 한번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치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괜히 건드려 가지고 부동산이 다시 겨우 잡아놓고 이게 어떤 신호를 계기로 더 많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너무 폭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은 확실히 거품이 심하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좀 더 떨어져야지 내 손에 잡힐 정도가 돼야 사실은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굳이 건드려서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게 만드는 거를 이 리스크를 안고 갈 거냐.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은 좀 낮다고 봐요. 부동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때문에 오히려 더 생각했다고 한 생각이 어. 그러니까 간 다음 정권쯤은 한번 꺼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펀더멘털이 믿음이 굳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거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 펀더멘털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거시적인 변화가 목전에 있어요. 인구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구가 주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고요. 맞아요. 굉장히 급격한 순간이고 지금 10년 그다음에 한 15년 정도가 되면 지금 지방에서 생기는 현상이 수도권 경기도 근처에서부터 생길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부터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될 시점이 올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때쯤 되면 이거는 충분히 꺼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되면 가능한 카드지. 그야말로 경기가 이제 인구 구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부동산조차도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고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꺼낼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지금 뭐 2년 3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3년 정도 남았나요? 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부동산을 다시 들썩이게 하는 거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서 그 문제를 떠안을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참 이게 웃긴 이야기가 이게 저는 자연과학을 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현대 경제학이라는 게 네. 얼마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건지를 요즘에 그렇죠. 실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경제학 이론이라고 정립해 왔던 것들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 적용되는 것들은 해봐야 또 불과 또 3, 40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그 다음에 지금 유니클로만 해도 거의 공장 무인화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 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네. 그런 발전을 우리가 학문의 발전 속도로 따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제 앞으로의 한 50년 정도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급급한 그렇죠. 그런 게 오지 현상 않을까. 설명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또 달라져 있어. 네. 아유 네. 이거 설명 이제 됐는데 이게 또 바뀌었네.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경제 정책을 섣불리 하는 거를 좀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경제가 웬만하면 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디노미네이션 같이 인위적인 그런 정책을 했을 때 분명히 나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이렇게 완화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책을 펴겠죠. 그런데 그 부작용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막상 해놓고 나면 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아, 카스벤이 진짜 시장주의자야. 네, 저 진짜 시장주의자예요.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예요. 저도 시장주의자. 네. 동의해요. 저도 이런 부분. 저는 짐바브웨 같이 베네수엘라처럼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얘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뭔가 이상해져가지고 막 화폐 가치가 막 1달러 바꾸는데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럼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IMF 전에 700 얼마, 800 얼마에서 이제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1,000원 초반대로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굳이 건드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죠.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거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료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술을 꼭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되는데 칼을 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 의사 입장에서 수술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게 우리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워낙에 커져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인위적인 거를 이렇게 큰 건을 건드리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 대표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무인 공장 얘기를 하셨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국내 공장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 하죠.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한국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 한국에서 너무 세탁기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덤핑을 한다. 네. 그래서 관세를 뭐 잔뜩 매겨가지고 한국 세탁기 미국에 못 팔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월풀 회사가 세탁기 가격을 올립니다. 그 미국의 월풀이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그 세탁기 회사가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산 세탁기는 싸고 품질이 좋은데 한국산 못 들어오니까 이제 비싼 가격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좀 다른 나라의 그런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세탁기는 엄청나게 올랐고 월풀은 돈을 잔뜩 벌었는데 일자리는 80개 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연 트럼프가 이 일자리 80개 올리기 위해서 미국 국민이 세탁기를 훨씬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나 그런 쪽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린 네.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했지만 네. 이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볼 건데 네. 만약에 동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빠르게 올린 그 과정이.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홀스님이 파악한 거와 제가 파악한 게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00원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 가기 위해서 진짜 10,000원까지 간다. 네. 그러면은 10,000원까지 가봐야 돼요. 저는 근데 중간에 만약에 네. 내년에 여기서 그러니까 동결 수준의 뭔가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전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올려서 거기까지 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부작용이 덜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 생각한 대로 네.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부분이 있고 네. 부작용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도 나오기도 하고 네.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많이 분명히 발생을 있죠. 하기도 하고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둘 수는 또 없고 근데 저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에 인상률로 내기 한번 하실까요? 그럴까요? 저는 2%. 2%밖에 안 올린다. 한다고요? 저도 많이는 전 못 올릴 2%.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5% 이상. 5%? 네. 뭘 걸죠? 뭘 걸까요? 뭐 중성화 수술? 그렇게 걸리는 이제 필요도 없는데 뭐. 소주 한 잔 사는 거 정도 뭐 저는 안 되는데 아직 모릅니다. 소주 한 잔 사는 거 정도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아니 뭐 저도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선거 저는 제가 생각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선 너무 좋게 본 건가 나쁘게 본 아니, 건가 아니, 모르겠네. 이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쭉 간다. 네. 이런 스타일이 좋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보는 많은 피해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확실히 그것 때문에 나쁘다라고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헌법 나쁘다까지가 아니라고요? 최저임금 올라간 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보면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그 딜을 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으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거랑 뭐 딜을 하거나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고 니들 동의 안 했어?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내가 이제 할 수 있지. 그럼 그냥 하는 거지 뭐. 라고 그 큰 흠결, 완벽한 흠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간다라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약간 예측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좀 약하다라고 네.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웃으면서 되게 안 약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느껴져요. 뭐 그냥 허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해요. 아무것도 양보가 없어요. 네, 보면은 맞습니다. 내가 뭘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완벽한 반대 명분을 만들어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요. 그런 거 이렇게 같아요. 그거는 명분을 만들어 와도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죠. 뭐.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럴 좀 수도 약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무서운 이 사람, 정도까지는 약간 아니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네. 들기는 해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사람 좋아 보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저는 그 얘기를 그 여의도 그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전에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그 뭐 그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한 똥꼬집이다.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완벽하게 설득시키지 않으면 그냥 밀어붙인대요. 그냥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반대를 지고 척을 지으려면 지고 이 사람을 쫓아가려면 이 사람은 그냥 쫓아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다른 타입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보도 약간 다른 타입의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기대도 되는 반면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네. 그리고 자기 사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거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냐, 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직하게 타푸시를 하는 거냐, 아니면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게 네. 되는 거냐. 이게 그죠? 이게 사이드 운영이냐 아니면은 뇌절이냐. 아, 뭐 그쵸. 이런- 그런 거죠. 그런 예, 거죠. 그거는 뭐 시간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리디노미네이션 관련돼서 얘기 좀 나눠봤고요. 마무리할게요. 네.